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994년 가을밤. 서울 변두리 소망 고아원 정문 앞에 낡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버려졌다. 담요 귀퉁이엔 유성펜으로 삐뚤빼뚤 쓴 이름 하나. 윤별. 그날 밤 검은 세단 한 대가 고아원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차 안엔 젊은 여비서와 눈물을 흘리는 소년 하나가 타고 있었다. 소년은 뒷유리 너머로 담요 속 아기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30년 후 2024년 가을 윤별은 서울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고아원 출신답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천사 간호사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나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왜 버려졌을까? 어느 날 아침 박순희 수간호사가 윤별을 불렀다. 별씨, 새로운 환자분 담당 부탁해요. VIP 병실인데. 좀 까다로운 분이래요. 윤별은 차트를 받아들었다. 환자명 한명선 72세. 진단 알츠하이머 치매 중기. VIP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우아한 노부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윤별을 보는 순간 떨리기 시작했다. 별이야? 윤별은 당황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가 오늘부터. 그러나 노부인은 윤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별이 돌아왔구나. 엄마가 미안해. 윤별은 얼어붙었다. 노부인은 계속 중얼거렸다. 비 오던 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냉철한 남자가 들어섰다. 한은혁. 한진그룹 회장.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분은 간호사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혁은 윤별을 복도로 불러냈다. 간호사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개인적인 말씀에 동요하지 마시고 업무만 보시면 됩니다. 윤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저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한명선 회장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 윤별이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회장은 눈을 반짝이며 별아, 왔구나라고 말했다. 윤별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그 따뜻한 시선에 묘한 위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 처음이야. 마치 누군가 진짜로 나를 기다려준 것 같은.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윤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별아, 그날 밤 기억나? 차 안에서 오빠가 얼마나 울었는지. 오빠도 널 보내기 싫어했어. 윤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혁이. 우리 혁이도 그날 이후로 웃지 않았어. 그날 밤 윤별은 인터넷에서 한진그룹을 검색했다. 한명선 회장은 1980년대부터 그룹을 이끌었고 1995년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들 한은혁이 후계자로 올라섰고 그룹은 더욱 성장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1994년, 1995년 사이에 가족 사진이나 기록이 전혀 없었다. 다음 날 박순희 간호사가 윤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별씨, 저 회장님. 예전에 딸을 잃으셨대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셨다던데. 그래서 별씨를 보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윤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을
잃으셨다고요? 네. 아무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일 이후로 회장님이 점점 이상해지셨대요. 그날 오후 은혁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윤별을 보자마자 말했다. 간호사님, 제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윤별은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저를 편안해 하신다면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윤별은 점점 한명선 회장과 가까워졌다. 회장은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윤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별아, 내가 진짜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 윤별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도 평생 그런 말을 듣고 싶었으니까. 어느 날 회장이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다. 지연이 어디 갔어? 지연이가 별이를 데려갔어. 막아야 해. 윤별과 간호사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회장은 계속 울부짖었다. 지연이가 다 망쳤어. 이 소동을 듣고 달려온 은혁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진정시켰다. 그날 밤 윤별은 은혁이 병실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윤별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자꾸 혼란스러워 하셔서. 괜찮아요. 그런데 지연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그룹 부회장입니다. 어머니의 옛 비서였죠. 회장님이 왜 그분을 그렇게? 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윤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간호사님, 당신 생년월일이 언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별은 당황했다. 1994년 10월. 추정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은혁의 눈이 흔들렸다. 고아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은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윤별을 피하는 듯 하면서도 자꾸 그녀를 훔쳐봤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 눈. 우리 어머니랑 똑같네요. 박순희 간호사는 윤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별씨, 혹시 DNA 검사 같은 거 해보는 게 어때요? 너무 우연이 많잖아요. 윤별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재벌가 딸이라니. 그건 드라마 같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윤별은 어느 날 회장의 약을 챙기다가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낡은 가죽 앨범이 하나 있었다. 펼치는 순간 윤별의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엔 어린 남자아이와 어린 소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지금의 은혁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소녀는 윤별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년 여름. 별과 혁. 우리 가족의 마지막 여름. 윤별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 아이가 나라면. 나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은혁이 들어왔다. 그는 윤별의 손에 든 사진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그는 사진을 낚아채듯 빼앗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이 볼 게 아닙니다. 윤별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사진 속 아이. 저잖아요. 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별은 다시 물었다. 회장님이 저를 별이라고 부르는 이유.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인가요? 은혁은 눈을 감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모릅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윤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혁은 고개를 돌렸다. 가능성이 있다 해도 당신이 그 진실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제 인생인데요. 윤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은혁은 윤별을 똑바로 쳐다봤다. 알고 싶으십니까?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알게 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십니까? 윤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알고 싶어요. 진실이 아무리 아파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은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기 전에 당신이 직접 찾아보세요. 어머니의 옛 짐들이 보관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답이 있을 겁니다. 은혁은 윤별에게 한진그룹 본사 지하 보관실 열쇠를 건넸다. 거기 어머니의 개인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세요. 윤별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다. 다음 날 새벽 윤별은 조용히 한진그룹 본사에 들어갔다. 지하 3층 보관실은 어둡고 냉랭했다.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각 박스엔 연도가 적혀 있었다. 윤별은 1994만 1995라고 적힌 박스를 찾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 일기장, 그리고 한 장의 입양 서류가 있었다. 윤별은 손전등을 비추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입양 신청서, 입양아 이름 한별여, 생년월일 1994년 10월 15일, 친모 한명선. 윤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다. 입양 무효 처리 서류. 처리일 1994년 12월 20일. 사유 입양아 사망 추정. 윤별은 숨이 막혔다. 사망 추정? 나는 살아있는데? 서류 하단에는 서명이 있었다. 처리자 한지연 비서실장. 그 순간 보관실 문이 열리며 불이 켜졌다. 윤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거기엔 50대 후반의 차갑고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한지연 부회장.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왔죠?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별은 서류를 꼭 쥐고 일어섰다. 당신이 한지연 부회장이시죠? 지연은 윤별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아, 그 간호사. 명선 회장님을 돌보는. 윤별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저를 죽은 아이로 만든 거죠?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걸 찾았군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그 서류는 30년 전 일입니다. 지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윤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 인생? 당신은 고아원에서 자라 간호사가 됐죠. 나쁘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괜히 과거를 들춰서 뭐 하려고요? 윤별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한명선 회장님의 딸이 맞나요?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렇다 해도 당신은 이미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아이예요. 돌아올 자리 같은 건 없습니다. 왜 저를 죽은 아이로 만든 거죠?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윤별에게 경고했다. 이 일을 더 파헤치면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한명선 회장님도 은혁 회장님도 다 힘들어집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 나가버렸다. 윤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다.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내 진실을 찾을 거야. 윤별은 보관실에서 나와 곧바로 은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새벽 5시 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윤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찾았군요. 윤별은 입양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사망 추정? 저는 살아있는데 왜 죽은 아이로 만든 거죠? 은혁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이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1994년. 당신이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늦둥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재벌가의 딸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후계자는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당신을 입양 보내라고 명령하셨죠. 윤별은 숨이 막혔다. 은혁은 계속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압적이었고 결국 한지연 비서가 당신을 입양 절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입양 직전 어머니가 당신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다고요? 윤별이 물었다. 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당신을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우리는 시골 친척집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아버지와 한지연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당신을 강제로 빼앗았고 윤별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한지연이 당신을 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차에 탔죠.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차를 쫓아왔지만 우리는 그냥 갔습니다. 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한지연은 당신을 고아원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도련님, 이 아이는 이제 없는 아이입니다. 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잊었나요? 윤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혁은 고개를 저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가문이 무서워서 당신을 찾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윤별을 똑바로 쳐다봤다. 더 끔찍한 건 제가 막았다는 겁니다. 뭘 막았다는 거예요? 윤별이 물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어머니는 고아원들을 찾아다니셨죠. 하지만 저는 한지연과 함께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문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이미 죽은 아이라고. 저는 어머니가 당신을 찾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윤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회장님이 무너지신 거군요. 네. 어머니는 점점 이상해지셨습니다. 당신의 방을 그대로 두셨고 매일 밤 당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치매가 왔고 지금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십니다. 은혁은 무릎을 꿇고 윤별 앞에 엎드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별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은 제 오빠였군요. 하지만 저를 지키지 못한 오빠.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한지연을 만나야겠어요. 그 사람이 왜 저를 사망 처리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은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윤별과 은혁은 한지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지연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맞았다. 오실 줄 알았어요. 앉으시죠. 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부회장, 30년 전 당신이 별을 사망 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연은 피식 웃었다. 궁금하세요? 그럼 말씀드리죠. 어차피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저는 한진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명선 회장님의 신임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저는 한진그룹 선대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윤별과 은혁은 충격을 받았다. 지연은 계속했다. 제 어머니는 회장님의 정부였고 저는 사생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었죠. 하지만 선대 회장님은 저를 그룹에 들여보내주셨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한진그룹을 제 손에 넣는 것. 그래서 저를 윤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저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명선 회장은 딸을 너무 사랑했고 혹시라도 당신에게 지분이나 재산이 넘어갈까봐. 그래서 선대 회장님을 설득했습니다. 딸은 재벌가의 독이 됩니다. 지금 정리하십시오. 선대 회장님은 제 말을 따랐고 당신은 입양 절차에 올랐습니다. 은혁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별을 데리고 도망쳤죠. 그렇습니다. 지연은 웃었다. 명선 회장의 집착은 예상 밖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을 찾아냈고 별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윤별이 물었다. 살아있으면 언젠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완벽하게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기록도 조작했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웠습니다. 그녀는 윤별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고 운명의 장난인지 다시 돌아왔네요. 은혁이 소리쳤다.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아이의 신분을 조작하고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파괴했어.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범죄자? 증거가 있나요? 30년 전 일입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저는 단지 회장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그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제가 한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윤별이 물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명선 회장이 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지 아십니까?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건 명선 회장님의 의료 기록입니다. 치매가 아니라 약물에 의한 인지 장애였습니다. 윤별과 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은 계속했다. 저는 명선 회장님께 정신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허락하에요. 그 결과 회장님은 점점 판단력을 잃으셨고 결국 경영에서 손을 떼셨죠. 그리고 은혁 도련님이 후계자가 되셨고 저는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은혁은 분노로 떨었다. 당신은 괴물입니다.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괴물? 아니요. 저는 생존자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제가 이제 한진그룹의 실세가 됐습니다. 이게 제 승리입니다. 윤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다 녹음됐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별은 계속 말했다. 당신의 자백, 증거 서류,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끝이에요.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녹음이라고요?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저는 한진그룹의 부회장입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죠.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선두의 선 형사가 말했다. 한지연 씨 문서 위조, 신분 조작,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혁을 쳐다봤다. 은혁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의료 기록, 별의 입양 서류, 그리고 당신의 비자금 계좌까지. 당신은 끝났습니다, 한지연. 지연은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웃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한진그룹도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한지연이 체포된 후 윤별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한명선 회장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계셨다. 윤별이 다가가자 회장은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맑고 또렷했다. 별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별이. 맞지? 윤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저예요. 별이에요. 명선 회장은 윤별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윤별도 울면서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문 밖에 서 있던 은혁도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한명선 회장님의 치매가 호전되고 계십니다. 아마 한지연이 투여하던 약물이 끊기면서 뇌 기능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명선 회장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윤별과의 시간을 소중히 보냈다.
어느 날 회장은 윤별과 은혁을 불러 말했다. 별아, 혁아.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엄마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윤별과 은혁이 놀라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회장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평화로워. 별이를 다시 만났고 혁이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엄마. 윤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은 윤별의 손을 잡았다. 별아,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간호사로도 좋고 아니면 다른 꿈을 꿔도 좋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엄마도 함께 있어야 해요. 윤별이 울먹였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이미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내 아빠에게 가야 할 시간이야. 그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아빠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 밤 한명선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윤별과 은혁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회장은 작게 속삭였다. 별아, 사랑한다. 우리 예쁜 딸.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윤별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엄마 30년 늦었지만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한 달 후, 윤별은 한진그룹 이사회 회의실에 서 있었다. 은혁이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 여동생이자 한진그룹의 새로운 이사 한별입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박수를 쳤다. 윤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윤별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한별.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저는 간호사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이제 저는 그 마음으로 한진그룹을 이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꿈꿨던 따뜻한 기업으로. 은혁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한별 이사님. 모두가 박수를 쳤다. 회의가 끝나고 윤별과 은혁은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은혁이 말했다. 별아. 아니, 한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돌아와줘서. 윤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빠도 고마워요. 이번엔 진짜로 지켜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바라봤다. 잃어버렸던 30년 아픈 기억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다. 윤별은 손을 흔들며 속삭였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행복할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 그리고 진심은 아무리 늦어도 결국 닿는다. 한별은 34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불렸다.